딥시크는 AI 태무다. 가처분 소득이 낮은 국가는 태무에 대한 니즈가 큰 거잖아요. AI 대결 구도하면 정말 강대국 미국 생각하고 있고 미국 경제가 어떻게 변하니 중국 경제가 어떻게 변하니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AI 안 하고 싶겠어요? 중국의 내수 시장의 규모의 경제도 어느 정도 있지만 이것을 아프리카나 남미나 동남아로 확대한다면 시스템 칩에 있어서 또는 AI 칩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고 이것이 저는 무섭다라는 거고.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강정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저 너무 잘 오셨습니다. 지금 타이밍이 너무 중요한 때예요. 중국의 딥시크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딥시크 사태 때문에 아마 연휴 때도 막 쉬지 못하고 글도 쓰시고 하셨던 것 같은데 보시고 나서 첫 인상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2022년 10월 30일 날 챗GPT가 나왔을 때 느꼈던 충격만큼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스푸트니크 충격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벌써 나이 한 60, 70, 80대 분들일 거고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려도 느낌 안 오실 거고 저도 느낌 안 옵니다. 그걸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충격으로서 설명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조금은 맞지 않는 충격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챗GPT 나왔을 때 생성 AI 나오기 시작했을 때 세상이 정말 크게 변하겠구나. 경제가 크게 변하겠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충격을 이번에 딥시크 때 받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정치적으로 여러분들이 친중이거나 반중이거나 이건 선택할 수 있지만 제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딥시크 창업자라든지 딥시크 연구진들에게 아주 존경심이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지금 오픈소스로 나와 있던 것은 메타의 라마도 있었고 사실 알리바바의 코엔도 사실은 오픈소스로 풀려 있지만 그건 반쪽짜리 오픈소스도 아닌 3분의 1쪽짜리 저는 오픈소스라고 생각해요. 대기업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건 둘째 문제고 기술 문서가 없잖아요. 오늘 샘 알트만이 한국에 와서 카카오가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카카오도 스스로 자기 모델을 만들다가 포기하고 사실 라마를 쓰고 있는데 라마를 쓰겠다고 선언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나가는데도 아직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지 못하다는 건 라마를 열심히 뜯어봐야 되거든요. 요 기능은 도대체 무엇일까? 왜냐하면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기술에 대한 지식이 생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당장 돌려서 답변 나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 기술 문서를 V3도 읽어봤었고 이번 아론 기술 문서도 읽어보면서 어떻게 그 보상 함수를 이렇게 함수의 구체적인 수치와 지수까지도 정확하게 공개했는가. 그건 뭐냐면 오픈소스를 쓰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네이버 입장에서도 우리 지금 흔히 말하는 강화학습에다가 여러분 보통 지금까지는 HF 즉 휴먼 피드백이라는 걸 집어였던 거잖아요. 그거를 다 하고 있었으니까 아마 네이버도 그걸 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머 이거 휴먼 피드백 안 써도 되네. 콜드 스타트는 이렇게 하면 되네. 여기에 강화학습은 이렇게 하면 되네. 이번에 아정 센터장이 인터뷰할 때 얘기했잖아요. 자기네들 해봤더니 되더라는 거 아니에요. 딥시크도 딥시크지만 이걸 통해서 전 세계 AI 생태계의 기술적 진화를 기여한 거예요. 저는 미중 갈등만 없다라면 중국에 대한 우리가 좀 다른 색안경이 없다라면 딥시크 팀은 정말 상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오픈소스의 가장 중요한 건 기술 문서, 가장 중요한 건 가중치죠. 그 가중치를 어떻게 자기네들이 줬는지 그리고 아론 제로를 만들어 놓고 아론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홀드 스타트라고 하는 즉 강화학습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상세하게 그 사람들도 이게 처음 알았겠어요? 엄청나게 트라이얼 에러를 통해서 자신들의 학습 곡선을 이렇게 공개를 한다는 거는 저는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메타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고 알리바바도 하지 못했던 일들인데 사실 크기로 본다면 정말 작은 기업이거든요. 여기도 물론 퀀트 트레이딩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정말 작은 기업이 이런 인류에게 있어서의 기술 진화에 이런 기여를 했다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존경심마저 들었고 또 하나는 앞으로 닥쳐올 변화가 조금 공포스럽기도 했어요. 미중 갈등보다는 AI를 둘러싸고 평화가 오기를 제가 기본적으로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바라는데 협력하고 사실은 과거에 미소 갈등 때도 원자력 무기들 같이 있었지만 서로 무서워서 안 쏘고 하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테러리스트들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만들어졌잖아요. 사실은 미중이 그렇게 정면 충돌한다는 것 자체는 군사적으로 서로를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안 할 거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평화스럽게 인류 경제가 좀 더 같이 공동 번영하는 길로 갔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봤을 때 제가 가장 이번에 그 딥시크에서 충격적인 뉴스는 무엇이었냐면 딥시크 여러분들 쓰고 있는 앱이나 웹을 쓰고 있는 이 추론하는 과정에 호스팅하는 서버에는 하웨이의 어센드 910C가 들어가 있다라는 뉴스를 보고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즉
개발하고 학습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엔비디아의 GPU 그것이 뭐 H800이 됐던 뭐 H20이 됐던 뭐 밀수했던 H100이 됐던 뭐 A100이 됐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죠. 이건 연구하면서 썼던 툴들인 거고요. 상용 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를 전개할 때는 하웨이의 칩을 썼다라는 거죠. 이거는 중국 정부가 그 뉴스에 의하면은 알리바바에도 그렇고 텐센트도 그렇고 바이트댄스도 그렇고 중국에서 AI 서비스를 할 때 가능하면은 AI 모델을 하웨이 칩에 최적화시킬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일종의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볼 때는 보완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제가 이거를 AI 테무라고 지금 제가 분석을 했거든요. 딥시크는 AI 테무다. 테무가 여러분 미국에도 인기가 있고 한국에도 인기가 있고 유럽 시장을 석권하고 있지만 가장 테무가 잘 되는 것이 남미나 동남아거든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테무를 여러 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무를 쓰시는 분들 제가 같이 절하하려는 건 아닌데 가처분 소득이 낮을수록 테무에 그쵸. 대한 그쵸. 니즈는 커지는 거고 가처분 소득이 낮은 국가는 테무에 대한 니즈가 큰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런 국가들을 중심으로 여러분 자꾸 우리가 지금 AI 대결 구도하면 미국 정말 강대국 미국 생각하고 있고 미국 경제가 어떻게 변하니 중국 경제가 어떻게 변하니 우리도 강국이라는 옛날의 추억에 있어서 한국 경제가 어떻게 변하니 있지만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AI 안 하고 싶겠어요? 모두가 AI 경제혁명 하고 싶을 거고 이거 여러분 산업혁명이 증기기관하고 똑같은 건데 증기기관은 그럼 영국에만 있고 아프리카에는 증기기관 도입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다 도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국가들에게 지금 엔비디아의 칩 생산 수요가 워낙 크다 보니까 갈 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못 받고 있잖아요. 한국도 지금 구하기 어렵고 국가가 나서야 되니 SK 최태원 회장이 나서야 되니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여기에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네. 중국의 내수 시장의 규모의 경제도 어느 정도 있지만 이것을 아프리카나 남미나 동남아로 확대한다라면 명확한 중국의 SoC 칩, 시스템 칩에 있어서 또는 AI 칩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 라는 거고 이것이 저는 무섭다라는 거고 미국의 톰스 하드웨어라고 하는 대단히 반도체 전문 평가 저널에도 하웨이의 어센드 칩 911을 하웨이는 스스로 뭐 본인들은 이거를 블랙에를 이길 수 있다 좀 가장을 하고 있는데 톰스 하드웨어에서 이 어센드 칩을 평가하기로는 A100과 H100 중간쯤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뭐 한국에서도 비판할 때는 수율이 안 된다. 수율이 50%가 아니더라도요. 중국 정부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그 다 보조금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왜? 그것이 해서 규모의 경제가 되고 학습 곡선이 낮으면 수율은 좋아질 거니까. 지금 수율에 경제성 없는 거 제가 보기에는 그거 만들수록 적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 시장을 열어감에 있어서 딥시크가 AI의 허들을 낮춰줬다라는 거고 딥시크의 허들을 낮췄다는 건 사람들이 무언가를 써야 되는 거니까 당연하게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아마존의 AWS나 구글 클라우드는 되게 호황을 맞을 거라고 봐요. 여기에서 아론을 공급해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쓰는데 사실 남미나 이런 동남아나 이런 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자체 데이터 센터도 만들고 싶을 거고 여기에 뭔가를 쓰고 싶을 때 중국의 하웨이 칩을 저렴하게 뭐 차관 형식으로 받아들인다든지 이러면서 AI 생태계가 한 축으로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과 미국 중심의 어떤 AI가 하나의 축으로 미국과 유럽과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한국을 형성될 거고 딥시크와 하웨이가 일종의 쌍두마차가 돼서 이러한 생태계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지정학적 갈등이 대단히 심각해질 수가 있고 미국이 이것을 좌시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서 뭔가 대단히 갈등의 씨앗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25년에는 AI 경제의 대중화는 저는 어떤 식으로도 이루어진다. 그것은 미국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동시에 작동될 수 있는 가격에 있어서의 진입장벽을 완전히 낮췄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의 야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와 AI 모델 이 두 가지가 쌍을 이루면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한쪽 진영인 중국 진영에서 규모가 시장이 커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것이 제가 이번에 딥시크에서 받았던 가장 큰 충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딥시크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아까 이제 챗GPT 모먼트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만큼 이제 충격적인 네.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너무 빨리 쓰니까 와 이게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러니까 확산 속도라는 거고 결국은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제 AI 기술이 민주화됐다라는 표현을 그렇죠. 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열렸다. 이거를 이제 오픈 소스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딥시크는 과거에 어떤 오픈 소스보다도 더 오픈돼 있는. 네. 근데 이제 뭐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어떤 음식점 할머니가 원래는 이거 레시피 이거는 며느리도 모르게 그러니까 알아야지 이게 3대째 5대째 가가지고 그 집에 줄을 서가지고 밥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풀어줘 버리면은 그 집 가게는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걸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오픈했다라는 거는 무엇인가 다른가 있지 않냐. 근데 제가 볼 때는
딥시크는 이건 돈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딥시크 제가 사실은 바이두를 통해서 검색을 해가지고 중국 언론하고 인터뷰한 걸 찾아보고 아하. 그거를 또 요즘 디벨이 있으니까 번역을 해서 봤어요. 네네. 이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기네는 R2, R3도 만들 거다 당연히 아하. 연구하는 조직이지 이걸로 돈 벌 생각 없다. 퀀트 트레이딩 통해서 하이플라이어가 버는 거고 어차피 그걸로 난 돈 벌 자신 있어. 이런 돈 거죠. 벌었고 이미 돈 벌 자신 있고 자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이 미국이 창조하는 거 맞고 AI에 있어서는 중국은 모방하고 있는 거 맞다. 이 갭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덕적 권위를 얻을 때 좁혀진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 200명의 연구진들에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월급도 자기가 알리바바보다 더 주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학술적 권위, 자신감, 문화적인 긍지 이걸 내가 반드시 주겠다. 저 잠깐 소름 돋았습니다. 네. 도덕적 권위라는 말에서 네. 와 너무 소름 돋았어요. 이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생태계에서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다 깐 거예요, 족보를. 그러니까 그러한 정신이 없었으면 저는 이건 못했다고 보거든요. 뉴욕타임즈도 분석을 하면서 아마 중국 공산당도 사후에 보고받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딥시크는 정말 아주 작은 기업 중에 하나죠. 알리바바나 뭐 텐센트나 바이두나 바이트댄스나 이런 큰 기업들의 AI를 독려하고 있었지. 뭐 지금 뭐 4,000개나 된다는데 AI 스타트업이 여기에서 또 뭐 요즘 큰 사고를 치고 있는 문샷 AI라든지 그쵸. 뭐 01 AI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지금 관심사였지. 딥시크는 정말 변방에 없었잖아요. 있었던 그죠? 하나의 관심인데 갑자기 공개를 해버린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걸로 세상이 떠들썩하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정말로 오픈 AI는 누르지 못했던 이 개발자들 생태계에서 허깅 페이스 가면 그 댓글들을 볼 수가 있어요. 감격하고 감동하고 땡큐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너무 고맙죠. 그동안에 이제 그 미국의 빅테크들한테 기가 죽어가지고 네. 어떻게 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뭐 그렇게 이러고 있는데 이걸 다 풀어줘 버렸으니. 그러니까 이 딥시크 대표가 했던 말이 뭐예요? 모방자가 창조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면 도덕적 권위를 통해서 리더십을 통해서 이 창조의 대열에 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해낸 거라는 것은 저는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죠. 여기에 뭐 중국의 개인정보 뭐 그건 다 부차적이라고 봐요. 그 네. 부차적이고 거기에다가 뭐 증류를 했는데 뭐 이걸 오픈 AI 걸 썼다 다 부차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그거 오픈소스 다운로드 받아서 뭐 여기에 뭐 시진핑 비판 못한다. 제가 보기엔 이런 거는 어그로 끌려고 하는 것들이지. 그거 래퍼를 하면서 파인 튜닝하면 다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델도 벌써 허깅 페이스에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요, 헌드레드 나와 있어요. 이미 변형된 래퍼라고 합니다. 포장지 재포장해서 새롭게 파인 튜닝해서 중국에서의 시진핑 욕할 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네. 가져올 수 있는 국제 경제에서의 여파와 증기 기간이 전 세계에 확대되면서 산업혁명이 확대됐던 것처럼 AI가 강대국 중심으로 경쟁하는 구도 속에서 그들만의 세상 리그에서 한국도 얼마나 득을 봅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이버 사실은 1년 반 동안 클로바 X 발표한 이후로 무소식이에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네이버에도 내부적으로 벌써 뜯어봤다라는 거예요. 뜯어보고 여기서 해봤더니 된다. 요걸 그대로 안 쓰더라도 거기에서 기술 문서에서 족보만으로도 해도 우리 것도 진화할 수 있겠구나. 이러한 기술적인 스피로버 이펙트라고 하죠. 이 물이 넘쳐서 다른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긍정의 외부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경제학에서 볼 때.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전체 경제에서의 모멘텀이 지금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량원평이죠. 네. 딥시크의 창업자가 네. 도덕적 권위를 얘기했다는 말에 저희가 좀 소름이 돋은 이유가 중국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중국에서 진짜 야망이 크구나. 미국을 이기기 위해서 뭔가 기술적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좀 좋아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야 우리를 좋게 생각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되게 놀라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오픈할 수 있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벌겠다는 욕심은 내려놔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돈 받고 팔 수가 없어요. 오픈했기 때문에 다 공짜인 거예요, 이제는. 근데 이거를 보통 우리가 오픈하는 공간이 연구자들이죠. 보통 보면 과학을 공부하시고, 그러니까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신비, 자연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연구하고 그 연구 결과를 모두 오픈해가지고 공유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거잖아요. 이것과 반대되는 거는 클로즈드죠. 이건 내 거니까 이건 안 가르쳐주고 이건 돈 받고 팔 거야 라는 진영인데 역설적으로 오픈 AI가 오픈 AI인데 처음에는 오픈 AI였잖아요. 근데 이게 샘 알트만이 되면서 클로즈드 AI가 됐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 온단 말이에요. 샘 네. 알트만이. 네. 이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것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오픈AI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도 같이 공동 창업자로 창업을 했었고 그 당시에 정신이 뭐냐면 당시 이제 구글을 사실은 지칭하는 거였죠. 빅테크 중심의 AI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것이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수혜가 가야 될 것이 특정 기업에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픈AI를 만들었던 거고 이 정신에 동의해서 일리아 슈츠케버라든지 이런 많은 AI에 뛰어난 학자들이 이 정신에 공감하면서 이것도 도덕적 권위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오픈AI에 뭉쳤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남 알트만이 이것을 경영하면서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하다 보니 그리고 너무 돈이 너무 여기서도 많이 들어요. 목적이 AGI를 만드는 건데 AGI에 대한 정의야 뭐 천차만별이지만 이걸 만들다 보니까 너무 많은 돈이 드는데 이거를 비용리로는 못하겠다. 다 기부금을 받아서 그 당시는 했었죠. 그쵸. 기부금으로는 이거는 할 수 있는 개발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픈AI는 뭐냐면 진짜 뭐 이런 식 표현 써서 그 동네 사는 사람들에게 평가절하는 건 아니다. 대치동에서 진짜 고급가에 받으면서 네. 저녁마다 고급 인강 선생님들 들으면서 우리 AGI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부모님 뭐 이렇게 이 돈을 기부금을 할 수 없으니까 민간 기업에서 투자를 받은 거고 대출을 받은 거잖아요. 일종의 투자도 일종의 대출이니까 뭔가 거기다 리턴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껴 쓸 생각 말고 마음껏 돈 쓰면서 가장 중요한 AGI를 만들겠다. 물론 지금도 샘 알트만 그 얘기해요. AGI 만들면 그때는 공개할 거다. 오픈소스 할 거다. 그걸 뭘 믿어야 될지 저를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말은 그렇게 하죠. 오픈 AI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던 건데 차라리 지금 저 무인도에서 저 섬에서 섬 평가절하는 거 아닙니다. 인터넷도 잘 안 되고 과외 선생님도 안 계시고 인강도 혼자. 들을 수 없는 데서 혼자서 막 모여서 우리는 자원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교과서를 한 번 볼 거를 10번 보고 달달 외워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원이 적다 보니까 여기서 효율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는 딥시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만국의 섬에서 일하시는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우리 단결하자. 내가 족보줄게. 똑같이 오픈AI랑 경쟁해보자. 어깨를 나눠 이렇게 지금 형국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픈AI가 지금 와이어드라는 미국에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직원들이 대단히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오픈AI인데 당신이 나 여기 취업시킬 때 뭐라고 설득시켰냐.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공개되는 오픈소스로 만드는 AI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자기도 이해했지만 봐봐 여기는 했잖아 벌써. 그럼 우리는 언제 공개할 거야? 그것 때문에 나 여기 오라고 하지 않았어. 그것 때문에 나 동기부여돼서 밤새서 일하면서 물론 돈도 많이 받긴 했지만 그쵸. 밤새서 일하면서 인류에게 기여할 오픈소스 AI를 만들겠다고 오픈AI 만들었고 나는 그 정신에 동의해서 왔는데 도대체 너네 뭐 한 거냐? 라고 하는 연구진들과 여기에 서비스 운영팀들이 지금 갈등이 되게 심해지고 있다라고 와이어드가 지금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AI도 이 부분에 대한 압력을 정말 많이 받을 것이다. 즉 여기에서 기술적 우위를 도덕적 우위로서 전환할 수 있는 모멘텀을 빨리 오픈AI도 찾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구진들이 상처받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기분이 아주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오픈 AI에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딥시크의 존재가 그냥 공부도 못했던 애인데 그러니까 내가 공부 제일 잘했던 애거든요. 시험 보면 항상 1등했던 애인데 시골에서 전학 온 애가 갑자기 1등하고 그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애들한테 다 알려주고 있어. 열받죠. 너무 열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지금 이제 경쟁 압력이 발생을 한 거고 저는 이것이 자본주의의 가장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O3 사실은 좀 더 일찍 출시하고 그리고 O3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료 $20씩 내고 쓰고 있는데 안 내고 쓰는 사람들한테도 맛보게 할 수 있게 하고 5개씩 질문할 수 있게 하고 하면서 O3 지금 미니 하이 뭐 이런 걸 지금 내놓고 있는 것도 경쟁 압력인 거죠. 그쵸. 우리 사실은 O1과 R1 갔다는데 우리는 O3도 있어. 근데 저는 딥시크도 곧 R2, R3 내놓을 거라고 봐요. 어차피 지금 이거는 추세선을 지금 속에서 이동이지 그쵸. 모든 경기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러한 추세선에서의 이동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운동은 가속화될 건데 아마 R2, R3도 기술 문서와 함께 다 깔 거예요. 족보를. 네네. 저는 이것이 인류에 있어서 엄청난 지금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죄송한 얘기인데 이것이 경제적으로 볼 때는 개별 기업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지금 AI 팀 안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소기업이니까 중견기업이니까 좀 천천히 할래?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카카오도 보세요. 제가 만약에 카카오는 뭐냐면 게임 시오리에서의 죄수의 딜레마 같은 데 빠져버린다라는 거예요. 라마를 받아가지고 지금 막 1년째 막 열심히 뜯어보고 있었어요. 카카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오픈AI 또 와가지고 우리 거 쓸래 그래서 협력을 할까 말까 하는데 이러고 있는 사이에 다양한 스타트업에서 그냥 딥시크 써가지고 카카오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공격 진영들이 엄청나게 등장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빠른 속도로. 자, 리튼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리튼이 지금 엄청난 비용 까먹으면서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서비스하고 하니까 지금 10대들, 20대들의 리튼 이용자의 70%거든요. 그러니까 $20 내는 거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아무리 저희 부모님한테 내라 그러면 넷플릭스도 겨우 내시고 제가 그냥 내드리고 하시는데 돈이 있으셔도 그걸 네. 매달 낸다는 걸 이해를 잘 못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그걸 쓰겠어요. 엄청난 대중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의 10대, 20대들한테 이제는 리튼도 자기네 투자한 돈 안 까먹으면서 딥시크 바로 써가지고 호스팅 비용만 지불해내면서 이걸 공급할 수 있다라면 지금 오픈 AI나 엔트로픽의 클로드 다 API 이용료 요금 내면서 지금 제공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업 모델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의 비즈니스들의 모델이 바뀌면 이 문턱이 낮아지면 대단히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대단히 공격적으로 변하면은 흔히 말하는 인컴먼트, 기존의 업체들, 카카오라든지 네이버에 대한 공세가 심해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앰비발렌트하게 예를 들면 구글로 입장으로 보자면 구글은 구글 클라우드를 통해서 AI를 확산하면서 돈은 벌겠지만 자 이제 AI 검색 서비스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아져요. 왜냐하면 V3도 지금 오픈소스로 풀렸으니까요. 네. V3를 아웃에다가 레그를 붙여버리면 그게 검색 서비스가 되는 거잖아요. 특히 V3에다가. 자 그러면 당근 마켓 입장에서는 우리도 AI 검색 도입할까? 뭐 이런 고민을 했다고 치죠. 그러면은 오픈 API 써가지고 비싸게 한번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그렇다고 유료로 검색 서비스 할 수도 없고 무료로 할 수도 없고 우리가 퍼플렉시티도 아니고 우리 내부에 버티컬한 그냥 검색 툴만 쓰려고 하는데 굳이 AI 검색 써야 될까? 근데 어머 딥시크 이거 무료네? 그러면 그냥 호스팅 비용만 내면 되는 거네? 이건 어차피 검색도 호스팅 비용은 드니까 그쵸. 우리 데이터 렉으로 만들어서 우리 안에 AI 쇼핑 에이전트 하나 만들어 볼까? AI 에이전트 만들어 볼까? 이게 가능해지잖아요. 지금 쿠팡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분 아마존의 루퍼스라고 해서 쇼핑 에이전트가 AI 에이전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작년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사이버 먼데이라든지 크리스마스 때 대단히 많은 매출 기여를 하거든요. 이거를 쿠팡이 워낙 아마존 카피캣이 있다 보니까 쿠팡도 지금 라마를 통해서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직 안 나오고 있었는데 어머 딥시크로 빨리 가자. 그러니까 엄청난 여러분 가속도가 붙을 겁니다. 그러니까 쇼핑 AI 에이전트가 2025년에 등장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거고 버티컬 검색 서비스의 등장도 빨라질 거고 사실은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상황은 좋지 않지만 경제의 동기가 활성화의 동기가 부여되는 거죠, 곳곳에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딥시크가 가져올 수 있는 충격은 정말 엄청난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엄청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오픈된 거랑 클로즈드 된 거를 계속 이제 이 주제로 계속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 이제 클로즈드, 이건 내 거야. 그래서 안 가르쳐주고 이걸 돈 받고 팔고 있는 진영이 초반에는 좀 잘 나가는 듯 보여요. 기술적으로 앞서가죠. 그런데 오픈되어 있는 것이 저게 더 좋은데라고 한번 뚫리기 시작하면 이거는 거스를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오픈 AI의 여러분 경영학적으로 볼 때 해자가 뭐겠어요? 저는 해자는 기술력인 거잖아요. 기술력에다가 그 다음에 브랜드 가치. 그쵸. 오픈 AI가 지금은 사실은 엔트로픽 저는 클로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클로드는 진짜 긱들만 써요. 대중화가 안 돼요. 맞아요. 그리고 뒷단에서는 뭐 API를 통해서 뭐 제공할 수 있겠지만 오픈 AI 그거고 그다음에 3억 명의 무료 가입자. 근데 실제로 유료 가입자는 1,500만 명. 이게 다예요. 이 해자는요 붕괴될 수 있는 해자거든요. 지금 아론이 오원하고 같이 어깨를 겨뤘죠. 그럼 기술력에 있어서 거의 유사해졌다는 거죠. 조금 앞서가고 있지만 분명히 한 단계 더 연구를 하고 있을 거고 O3가 나왔다라는 거는 O4도 지금 오픈 AI에서 연구하고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딥시크도 아론을 공개했다는 건 R2 팀도 있을 거예요. 이 속도는 되게 빨라질 수 있다는 거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픈 AI는 아직도 강화 학습 플러스 휴먼 피드백을 쓰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오픈 AI가 비판받고 있는 게 케냐에 있는 노동자들 시간당 $2 쓰면서 휴먼 피드백을 케냐에다가 맡겼던 거잖아요. 휴먼 피드백 하려면 시간 걸리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딥시크가 했던 기술적 성취 중에서는 AI가 AI를 성장시키는 모델을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물론 처음에 이거를 증류하는 과정에서 증류라는 건 여러분 탁주를 막걸리를 증류하면 안동소주 되는 거고 네네. 와인을 증류하면 꼬냑 되는 건데 우리가 데이터셋이 필요한데 데이터셋을 AI를 통해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AI가 만든 흔히 말하는 합성 데이터로서 AI 학습이 가능하다는 걸 인류사적으로 보여줬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강화학습에서 인간 피드백을 뺐다라는 것은 AI가 스스로 강화학을 그러니까 자기가 그 보상 함수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이제는 AI가 AI를 진화시킵니다. 이 패러다임이 기술적으로는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요. 딥시크가. 오픈 AI도 이거 방법론 딥시크 거 선택할 거야.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선택합니다. 오픈 AI도 딥시크에 빚을 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함수의 수치까지 정확하게 밝혀줬으니까 그걸 자기네들이 진화시키면 몰라도 진화시키겠죠. 오픈 AI는 기술력이 좋으니까. 자, 그러면 AI가 AI를 학습시키고 AI가 AI를 진화시킨다는 건요. 컴퓨팅 파워만 있으면요. 가속도는 그냥 붙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딥시크는 가속도를 붙을 거고 오픈 AI도 자신의 방법론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것은 기술력에도 기스가 완전히 나버린 거거든요. 기술력적인 해자는 오픈 AI는 곧 딥시크에 의해서 오픈 소스 진영에 의해서 붕괴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타의 약품 같은 그 메타의 그 최고 AI의 연구자 같은 경우 이거는 중국과 미국의 대결이 아니라 오픈 소스와 이 폐쇄형 AI의 대결에서 오픈 소스가 이긴 거다. 오픈 소스 AI가 이긴 거다. 이렇게까지 지금 평가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도 그러한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딥시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오픈된 것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오픈해가지고 무엇인가를 야 니네들도 잘 살게 해줄게, 니네들도 잘 살게 해줄게 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성장한 나라가 미국이죠. 1945년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로 미국은 그런 식으로 이제 성장해 왔잖아요. 호혜를 주고 이런 구조였는데 지금 앞서 이제 두 번째 얘기해 주셨던 추론 과정에서 반도체 하웨이 걸 쓴다. 이것이 중국 입장에서는 AI를 대중화하고 민주화시키면서 미중 간의 패권 갈등의 구도를 바꿔버리는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AI 암스레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이 AI 패권 경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암스레이스처럼 미국이 두려워했던 건 바이든 정부가 과거에 두려워했던 것은 중국이 AI를 국방에 사용하면서 국방에서의 경쟁력을 미국을 압도할까봐 중국해를 중심으로 하는 타이완이라든지 이런 데에 갈등이 났을 때 이 갈등에서 미국의 압도적 우위를 확보하는데 중국의 AI가 방해될 거라고 생각해서 AI 발전을 눌렀던 거거든요. 국방의 문제로. 예, 안보의 문제로 접근을 했던 거고 그런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안보의 문제에서도 중국도 뭐 AI를 열심히 쓰겠지만 그렇죠. 여기서 풀려버린 게 뭐냐면 중국은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이 두 가지의 대중화 정책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이제 반도체 굴기를 오래전부터 했던 거고 2023년 11월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갖다가 2030년까지 중국의 경제 정책의 중심에 세우겠다라는 국가 정책을 2023년 11월에 발표하고요. 2023년 작년이죠. 2024년 5월에는 자율주행을 똑같은 순위로 해가지고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사실은 저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계획서를 읽어보니까 2027년까지 중국 제조업에 3,500만 대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2027년 좀 불가능하다 보는데 그 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그 목표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그건 여러분 휴머노이드 로봇은 뭐냐면 중국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서 투입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제조 강국에 대한 유지를 계속 해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제조의 굴기를 AI를 통해서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로봇을 통해서 유지하겠다라는 대단히 전략적인 어떠한 국가 전략들을 이미 세우고 있었던 것이고 이러한 대단히 다방면으로 즉 암스레이스라고 해서 군비 경쟁하듯이 정말 뭐 드론하고 거기에서 뭐 이것도 중요한 갈등의 영역이겠죠. 중요한 산업의 영역이겠지만 여기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았고 그리고 정말 AI 스타트업 해가지고 정말 AI 서비스에서만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장 산업혁명이 굵직하게 움직였을 때 GDP가 생산되는 제조라고 하는 중국의 가장 중심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의 경쟁력에 있어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기에 휴머노이드와 자율주행과 AI를 붙여냈다라는 부분에서 중국의 저는 전략은 대단히 잘 잡혀 있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트럼프가 저는 일론 머스크의 손을 안 잡을 수가 저는 없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경제학에서 Y, 아웃풋은 이러려면은 K하고 L의 곱셈이고 즉 자본과 노동력인데 그리고 여기에 생산성이라는 앞에 있는 지수가 붙게 되겠죠. K, 네. 예. 근데 이 생산성은 계속 올라갑니다. 기술 투여를 통해서. 근데 대단히 빠른 속도는 안 올라가요. 그리고 L은 거의 고정값이에요. 또는 L은 계속 축소되죠. 네. 네. 그러니까 인구가 맞아요. 줄어들어니까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L을 갖다가 무한대로 상승시킬 수 있다라면 Y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L을 우리는 항상 제약을 두죠. L에는 위에다가 이렇게 세일링을 둬서 천정을 둬서 제약을 둡니다. 이렇게 쫙 손을 걷죠. 우리가 방정식에서도 L은 더 이상 상승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L이 무한대로 상승하는 경제를 만들어지면 자본주의가 태동하면서 만들었던 아담 스미스라든지 데이비드 리카도가 얘기했던 비교 우위론이라든지 이런 자본주의 작동 원리가 다 바뀌는 거잖아요.
여기 비교 우위하니까 여기가 토마토 더 잘 만드니까 너네가 더 잘하고 나도 만들 수 있지만 너네가 하고 나는 파프리카 할게. 그리고 이거 맞바꾸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애를 무한대로 하면 그냥 토마토하고 파프리카 우리가 다 해도 돼. 경제학적인 이 국제 무역이라든지 이런 모든 개념이 다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일론 머스크가 주장했던 바 저는 이게 새로운 상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중국도 여기에 대한 새로운 상상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경제의 새로운 진화의 어떠한 지금 가속화가 붙은 세탁기의 이 탈수하는 속도로 지금 가속화가 붙고 있는 이 경제가 뭐냐면 여러분 경제의 기본 로직이 바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미중이 대립하고 있는 거고 네. 미중이 여기서 세 판 짜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자꾸 IT 강국인이 뭐 얘기하면서 뭐 과거의 영광 생각하면서 레트로하게 뭐 좀 우리도 뭐 좀 투자하다 보면 국가 뭐 데이터 센터 만들고 뭐 만들어야 돼. 저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생각하면서 AI를 바라봐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각각의 산업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소비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투자자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산업혁명 1차 혁명, 2차 혁명, 3차 혁명, 4차 혁명 이것도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데이비드 리카도와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경제학 우리가 여러분 대학교 때 교양으로 했던 원론이 기본 로직이 바뀌는 사회로 우리는 진입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미중 갈등이 가속화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학의 체제 자체도 바뀔 수 있다. 그 정도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그냥 쉽게 설명하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실물에서 이게 눈을 보면서 주고받던 그런 경제가 온라인상에서 됐다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 변화였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을 보면 로봇과 AI가 만드는 세상, 그 경제는 완전히 다른 경제다. 아예 경제학 이론이 바뀌어야 될 정도다. 그리고 그 경제학 이론을 누가 만드느냐를 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라는 거고 로봇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고 미국은 테슬라 혼자 하고 있었던 거고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미국에 테슬라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미중 간의 그 대립 구도는 어떻게 전개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아찔한 것 같아요. 아찔하기도 하고 사실은 또 중국이 테슬라한테 모티브를 많이 받았죠. 아 그렇죠. 그런 부분 테슬라가 중국을 도와준 경이 된 그렇죠. 것도 있죠. 생각의 모티브를 준 거죠. 이런 부분들을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피지컬 AI 월드 모델이죠. 뭐 이런 부분에서 시작하면서 로봇과 이제 물론 테슬라하고 좀 다른 접근이긴 하지만 접근을 시작하고 있고 작년 12월에 2024년 12월에 구글도 피지컬 AI 산업 진출을 선언했거든요. 그러면 올해 안에 성과를 내놓을 거고 그러면서 사실은 미국은 테슬라를 지금 중심으로 해서 엔비디아와 구글이 마찬가지로 피지컬 AI로 간다는 건 구글도 로봇 산업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자율주행도 원래 웨이모 하고 있었으니까 뭐 조금의 색깔들은 다 다르긴 하지만 뭐 저는 그 부분에서 실질 데이터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수백만만 하더라도 피지컬 AI에서 저는 테슬라가 앞서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서 미국 또한 저는 결코 뒤처지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이 근본에 흐르고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투자자분들이랑 뭐 이런 분들도 저는 아셔야 된다는 거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볼 때는 뭐 에너지 산업도 커지고 전력망 산업들도 커질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업체들도 변화들도 있겠지만 큰 판에서 변화들이 어떻게 5년, 10년 뒤에 나오게 될 것인가? 저는 그 속도를 딥시크가 탈수 1단에서 탈수 3단으로 지금 변화의 속도를 바꿔버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테슬라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네. 테슬라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딥시크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테슬라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는 게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서 그 구도에서 테슬라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했는데 테슬라는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네. 그 부분에서 혹시 인상적으로 보셨던 게 있을까요? 사실은 컨퍼런스 콜을 매번 빠지지 않고 본 건 딱 2년밖에 안 됐어요. 뭐 주식 전문가도 아니었고 뭐 이렇게 투자 전문가도 아니고 그건 뭐냐면 제가 테슬라에 대한 개인적인 투자를 저는 이제 월 조금씩 하니까 그걸 2년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네. 거죠. 저는 태어나서 투자는 그때 처음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식 전문성은 전혀 없고요. 근데 제가 그때 컨퍼런스 콜을 보면서 항상 느꼈던 건 뭐냐면 지난 2년은 정말 실적이 다 안 좋았고요. 이번에도 실적이 안 좋았고요. 항상 주가가 떨어졌었어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표하고 2, 3일은요 반드시 떨어졌었어요. 근데 요번은 물론 지금 오늘은 관세 때문에 이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네. 지난주에 실적 발표가 그렇게 안 안 좋았는데도 좋았는데도. 저는 정말 최악이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안 떨어지는 걸 보고서 심지어 올라가는 걸 보고서 이거는 개인 투자자만의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관 투자자하고 개인 투자자 거의 뭐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5대 5잖아요, 여러분. 네. 이 나머지 5가 기관 투자자 5가 자동차 산업 부분만의 수익률 저하라든지 또는 자동차 부분만의 성과만을 보는 것을 이제 멈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는 이 기관 투자자들은 항상 테슬라는 그 카 컴퍼니라고 정의했어요. 일부 그냥 불리시한 사람들만 빼놓고는. 그렇죠. 투자자들 빼놓고는 미국의 머저리티, 유럽에 있는 머저리티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머저리티는 테슬라는 카 컴퍼니라고 생각을 해왔고 여기에서 모델 3의 대량 생산에 대해서 축하했었던 거고 축포를 터뜨렸던 거고 이 부분이 좀 위축된다 그러면은 주가를 뺐던 거잖아요. 맞아요. 이것이 지금까지 하방 압력의 가장 큰 힘이었던 건데 그리고 실적이 이번에 정말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델 Y를 밀어내려고 하다 보니 왜냐하면 페이스리프트가 나오다 보니 그쵸. 할인을 했던 거고 리스를 했던 거고 이러다 보니까 판매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아무리 비용을 혁신하면서 떨어뜨리는 거 이건 테슬라의 가장 큰 힘이긴 하지만 갭이 줄어들면서 흔히 말하는 프로핏 마진이 확 줄어버린 거잖아요. 그걸 갖다 때우기 위해서 에너지 부분 물론 놀랍게 성장했어요. 심지어 이번에 비트코인 까고 돈 번 것까지 지금 수익에다 집어여 버렸잖아요. 저는 이거는 조금 궁색한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 수익률을 조금 맞춰주기 위해서 네. 누더기 좀 같았었는데 실적 자체는 숫자로 보면. 네, 숫자로 보면 되게 안 좋았는데 컨퍼런스 콜도 보면 일론 머스크가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다 양치기 소녀 목동이라고 얘기하는 거 안다 자기도. 왜냐면 2019년에 일론 머스크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2년 안에 자율주행 끝낸다. 2021년 한참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근데 이번에 진짜 늑대 맞다. 진짜 또 다시. 또 미안하지만 자기 양치기 목동이라고 여러분들이 비판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내가 다시 얘기해야 되겠다. 이번에도 늑대가 왔다 진짜로. 그래서 6월달 안에 오스틴에서 언슈퍼바이즈드 비감독하에서 서비스가 시작될 거다라고 타임라인을 얘기하면서 주가가 그때 저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사실은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 하기 전에는 주가가요 엄청 떨어졌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엄청 떨어지다가 일론 머스크가 컨퍼런스 콜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확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기관 투자자들도 아하 테슬라한테 가장 중요한 건 자율주행밖에 없다. 기관 투자자들도 입장 정리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6월달 약속도 못 지킬 가능성 매우 높다고 봐요. 네. 예를 들면 작년에 8월 8일 날 로봇데이 행사하겠다고 해놓고 미로봇 행사 10월 10일 옮겼잖아요. 맞아요. 요 정도는 저는 애교 있게 봐줘야 된다. 네. 2년 연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2달 연기한 거 저는 애교 있게 봐줘야 된다는 거고 분명히 테슬라 이번에도 2달 정도 연기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시간 차이가 있더라도 이번에는 저는 FSD 14가 나와서 언슈퍼바이즈드 갈 것 같거든요. 13으로는 갈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네. 아무리 13이 좋아진 거 저도 인정합니다만 14에서 아마 나올 거고 14가 언제쯤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올해 상반기나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상반기 끝 무렵에 공개 테스트 해야 되고 정부 허가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6월보다 늦어질 가능성 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정치적인 환경 변화도 있지만 근데 여하튼 올해 안에 미국의 일부 도시지만 언슈퍼바이즈가 된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테슬라는 역사적 사건을 맞게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자동차가 2주 전에 되게 중요한 설 전에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모바일 아이로 하는 것은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자율주행 2.5를 갈 수 있지만 3 갈 수 없고 4 갈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한 거죠. 그래서 중국 업체하고 협력을 시도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중국의 자율업체들하고 협력도 시작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독립적인 길을 포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슈퍼컴퓨터가 없거든요. 그리고 자체 클라우드망도 없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도 없고 이 상황에서 결국은 현대는 중국하고 협력을 하든지 테슬라랑 협력을 하든지 아니면 엔비디아랑 협력하든지 그쵸. 이 3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맞아요. 근데 중국 선택하기는 되게 어려울 겁니다. 중국을 선택하게 되면 이 차는 미국 수출이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바로 테슬라랑 협력해봤자 어차피 기술 안 줄 거니까 중국은 바로 지금 협력하면 테스트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러닝 커브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하고 파트너십을 맺지만 이것이 라이센스로 가가지고 중국의 AI 기술이 현대차에 들어가는 일은 저는 쉽지 않을 거다. 시범 테스트는 한다 할지라도 돈을 주고 이렇게 될 거고 엔비디아랑 한다라는 건 저는 피지컬 AI가 대단히 큰 미래라고 생각하는데요. 피지컬 AI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지컬 AI가 그거잖아요. 머신, 기계가 프로야구 선수들 엄청나게 타격 연습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머신이 계속 공 던진다고요. 머신이 AI니까 공을 계속 던지면 수십만 번, 수백만 번 쳐보다 보면 이 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쯤에서 저 볼이 나왔을 때 이쯤 휘두르면 맞는다.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그리고 배팅 나가는 거잖아요. 이 감이 확률이 높은 사람이 좋은 타자잖아요. 그렇죠. 지금 피지컬 A라는 게 그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야구 선수가 이거 배팅 연습하듯이 우리가 시뮬레이션 수십만 번, 수백만 번, 수천만 번 돌려버리면 얘가 비보고 좌회전 해버리고 잘 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기에는 실제 데이터 속에서 시뮬레이션 돼야 돼요. 왜냐하면 비보호자회전은 전 세계 비보호자회전의 케이스는요. 저는 100만 개는 넘을 거라고 봐요. 미국에도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언덕배기에서 비보호자회전과 비보호자회전 했더니 트램 지나가고 유럽의 무슨 도시들 말아 얼마나 다 다르겠어요. 맞아요. 한국은 비보호자회전이 많이 없습니다만 유럽과 미국엔 대단히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실증 케이스에 맞춰서 시뮬레이션이 돼서 수백만 번을 연습하는 거잖아요. 일일이 테슬라처럼 안 다니더라도. 실증 데이터가 많을 때 시뮬레이션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피지컬 A의 가능성과 효율성을 경제적 가치를 증폭시킬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테슬라도 피지컬 A를 당연히 도입하는 건 그건 수순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실증 데이터를 엔비디아가 얼마나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죠. 우리가 페이페이리잖아요. 그 월드 모델을 만든 분이 처음으로 만든 분이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로 있는 이분이 이제 제가 이제 테슬라 얘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페이페이리가 어떤 godmother of AI, godfather of AI는 제프 린턴 노벨 화학상을 받았던 이 페이페이리 중국계죠.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 세상이 생겨왔던 것은 원래는 인류는 뭐 여러분들이 종교적으로 뭐 믿든 창조론 뭐든 간에 진화론적으로 보면 어둠 속에 있었고 빛이 있을 때 가장 주게 된 것은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고 동물들이 사물을 보게 된다는 것. 볼 때 물리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보는 것 없이 물리 현상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보는 걸 통해서 물리 현상을 이해하는 거고 볼펜이 떨어진 것을 아이가 봤기 때문에 중력이라는 현상을 이해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볼펜이 옆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 위로 날아갈 수도 있는데 왜 떨어지는가? 그럴 때 손을 내밀면 잡을 수 있다라는 것 몇 번을 해보면 이걸 통해서 세상을 배워나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시작은 빛이군요. 네, 빛이고 본다라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물리 세계를 이해한다라는 것 이것을 월드 모델에서 만들어야 마찬가지로 AI도 진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세상을 보게 해줘야 되고 물리 법칙을 이해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언어만으로 하는 거대 언어 모델에는 AI가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세상을 보게 해줘야 된다. 볼 수 있게 시뮬레이션 해줘야 된다. 이것이 월드 모델이 가지고 있는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는 방향성이잖아요. 이러한 부분에서 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월드 모델이 이후에 있어서 중요한 2025년에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거라는 건 동의하지만 여기에는 내가 본 세계의 위에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지 보지 않은 세계를 시뮬레이션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대단히 앞서 있다라는 거고 아마 엔비디아가 쫓아가겠지만 저는 테슬라가 훨씬 더 1, 2년은 앞서 있고 물론 이것이 갭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테슬라가 먼저 언슈퍼바이즈드에 저는 도달할 거는 시간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2026년에 가능하더라도 가장 먼저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 트래픽에 적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이 되지 않을까. 저는 자율주행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논의하는 것도 부차적인 거라고 봐요. 굳이 네. 네, 그런 거 이제 논의할 의미도 없는 거고요. 그 초기에 학자들이 어떻게 좀 이렇게 쪼개볼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일론 머스크도 내러티브를 1월 달에 인터뷰 때 바꿉니다. 자율주행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론 머스크가 인간보다 안전한이라고 표현을 바꿔요. 그전에는요, 무사고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인간보다 훨씬 안전한, 인간보다 10배 안전한, 인간보다 100배 안전한 그 이후에야 무사고의 세계로 우리는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자율주행은 무사고로 갈 수는 없어요. 왜? 독일의 총리였던 앙겔라 메르켈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무사고의 세계 간단하다. 휴먼 드라이브를 법으로 금지시키면 되는 거다. 왜? 인간의 그 예측할 수 없음이 자율주행의 기술을 막고 있는 거다. 근데 내가 그거를 얘기하는 순간 자기는 선거에서 떨어진다.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이 투표를 안 해줄 거라는 거죠. 근데 공개가 가서는요, 휴먼 드라이브 금지될 거예요. 인류의 발전의 미래상. 근데 이거는 당장 1, 20년 안에 일어날 거로 좀 보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시청자분들의 자식 세대가 교통사고로는 더 이상 사람이 죽는 사유가 되지 않는 사회로 진입할 거라고 보고 그때는 휴먼 드라이브는 금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무사고의 세계로 들어가겠지만 그 전까지는 사고가 있겠죠. 하지만 인간보다는 더욱더 안전한 이런 개념의 기대치를 가지고서 이번에 언슈퍼바이즈를 보셔야 된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미 밑밥을 깔고 있는 거죠. 인간보다 안전한 10배 정도 안전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에서 2025년은 테슬라에겐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해이고 마찬가지죠. 모델 3가 처음에 누구도 왜 모델 3 나오자마자 대량 생산하자마자 테슬라가 그 최고가를 찍잖아요. 주가가. 네. 그건 뭐냐면 전기차를 대량 생산해서 정말로 전기차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오늘 딥시크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때도 테슬라한테는 딥시크 같은 모멘트가 있었죠. 왜냐하면 테슬라가
당시에 자율주행 뭐 전기차를 만드는 레시피를 다 공개해 버렸거든요. 네. 싹 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어쩌 번영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배터리를 아래에다 깔면 그렇지, 되는구나. 그렇게 되는구나. 이게 테슬라가 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무도 못 따라오니까 진짜 전기차 시장이 안 열릴 것 같았는데 그걸 공개하면서부터 많은 그 기업들이 이제 투자하기 시작해가지고 시작된 거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맞아요. 상승하고 요번에도 사이버트럭 48V 아키텍처로 가면서 책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 임원들한테 무료로 배송해줬잖아요. 우리는 48V 아키텍처를 이렇게 갔다. 너희들도 가자. 지금 경쟁업체가 네가 따라올 거면 따라와봐 이런 느낌인 거죠. 같이 가자. 48V. 그러니까, 이것이 에너지를 절약하는 결이고 자동차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자율주행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방법들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모델 3의 모멘트가 이 테슬라에게 최고치를 찍었고 지금은 트럼프 랠리가 다시 최고치를 찍었다라면 언슈퍼바이즈드가 또 한 번 저는 최고치로 끌어올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언슈퍼바이즈드가 되고 나서야 휴머노이드 이제 로봇도 이번에 1분기 어닝콜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그래서 생산 일정에 대해서 올해는 뭐 대량 생산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휴머노이드. 그래서 올해는 1000대를 테슬라 공장에도 쓸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양산하기 시작할 거고 매년 그 양산의 규모를 증가시켜 나가겠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지만 궁극에 가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경제성을 갖기 위해서는 연간 100만 대를 생산하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가격을 다운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 가격을 다운시키지 않으면 휴머노이드가 실제로 공장에서 들어가서 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최저임금보다 싸야 대체할 테니까. 그래야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L의 개념이 이제 바뀌는 거죠. 경제학에서. 그쵸. 이 L의 개념이 바뀌는 순간 저는 2030년 전에 올까라는 거는 의심하고 있어요. 이건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해가는 거라서 네. 저도 그 어지러워서 감당 못할 것 같거든요. L이 바뀐다 경제학에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배웠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가는 로드맵을 이번에 밝혔다는 부분에서 시간적 타임라인을 밝혔다는 부분에서 가이던스가 명확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충분히 하락할 수 있는 숫자였지만 하락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가이던스가 그러니까 뭐 숫자상으로는 뭐 부정적인 그런 내용이었지만 주가가 반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2025년에 테슬라가 혹은 2026년이 되더라도 네. 언슈퍼바이즈드 FSD 14 버전 14를 출시하게 된다면 그때는 진짜 완전 게임이 완전히 바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제 CES에서 이야기했던 WFM,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이런 것들도 결국 이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 하지만 지금 리얼 데이터,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테슬라가 확실히 우위에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혹시 박사님이 보시기에 최근에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있을까요? 빅테크에서는 저는 제일 좋아하는 기업은 서비스는 제일 좋아하지 않는데 기업은 저는 메타를 항상 네. 좋게 보고 있고 정말 요즘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AI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다들 하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이. 네. 근데 유일하게 메타는 스스로를 위해서 투자해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뭐 이번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데 2025년에 85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 그러잖아요. 미친 거죠, 사실은. 근데 네. 이거 다 애저를 위한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구글도 투자를 많이 합니다만 구글 투자의 카피탈 엑스펜디처를 보게 되시면 여러분 3분의 2가 구글 클라우드를 위한 확장에 쓰이고 있어요. R&D에도 들어가고 있지만 AI R&D에도 그쵸. 들어가고 있지만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요 한 80%가 다 AWS 확장에 쓰이고 있는 거죠. 근데 메타는 어디다 쓸까요, 여러분? 다 자기 서비스의 확장을 쓰고 있다는 거죠. 사실 메타버스 한다고 해서 사실은 조금 3000% 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뭘 하게 되냐면 틱톡을 모방하기 시작하죠. 틱톡을 모방하면서 릴스를 도입하는데 여러분 릴스에서 중요한 거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추천하는 알고리즘이 대단히 바이트댄스가 진화됐던 거죠. 그때 메타의 CEO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거보기 우리가 갖고 있던 GPU가 10배 이상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2022년 11월 전입니다. 그러니까 릴스를 나오면서 릴스 추천 알고리즘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추천 알고리즘은 어떻게 합니까? 이 동영상을 제가 빨리 스크롤하고 넘기면 이 요소를 다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요소에서는 얘가 3초를 머물렀다가 올리고 어떤 요소에서는 10초에도 올리는지 이 모든 그러면서 그 동영상에 대한 모든 요소 분석을 합니다. 이게 AI가 했던 거거든요. 물론 이거는 생성 AI나 LLM은 아니었어요. 이걸 위해서 엄청난 GPU가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사실은 엔비디아의 GPU를 가장 먼저 많이 샀던 것이 그 하이퍼스케일러가 아니면서도 메타였던 건데 메타가 그 GPU를 바로
LLM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러면서 AI 투자를 높여가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메타에서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광고 효과예요. 과거에 여러분 메타의 광고 효과는 항상 논쟁이 됐고 지금도 법원에서 지금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 때문에 지금 재판에서 뭐 델라웨이에서 재판하고 있으니까 자기네 뭐 텍사스로 옮긴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이유도 다 뭐예요? 개인정보 이슈거든요. 개인정보를 어떻게든지 더 많이 갖고 오고 뭐 이걸 해서 광고의 효율성을 높인다. 그런데 메타가 여러분 가격이 폭락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 애플에서 그 서드파티 데이터를 안 줄 때. 그때 폭락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그때보다 더 효율성이 좋습니다. 뭘로 합니까 지금? 라마로 하고 있는 거예요. 라마는 어디에 쓰느냐? 메타의 광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쓰고 있다는 거고 라마가 진화하면 진화할수록 메타의 광고 효율성이 좋아집니다. 개인정보 침해 이슈 없이 이제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광고 슬롯을 많이 만들어줘야 인벤토리라고 하죠. 애드 인벤토리를 많이 만들어야 광고를 더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면은 계속 끊임없이 사람들이 컨텐츠를 무료로 생산해줘야 되는데 이게 되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보면 요즘 뭡니까? 자꾸 팔로워하라고 누거를 추천해주잖아요. 이게 사실은 틱톡에서 배운 거거든요. 팔로잉과 팔로워의 관계식 속에서만 컨텐츠를 소비하는 피드에서 내가 팔로우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너가 좋아할 것 같아. 한번 이거 봐봐. 라고 계속 뭐가 합니까? AI가 추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AI가 피드를 지금 메꿔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엔터테인먼트 앱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소셜 앱에서. 이런 식의 진화 방향들이 성공한다라면 광고 인벤토리는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메타의 직접적인 AI 투자가 매출로서 전환되는 AI 레비뉴가 가장 빠르게 발생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저는 메타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4분기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고 매출이 폭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뭐냐면 다 AI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AI 레비뉴를 지금 대단히 빠르게 만들겠는 것은 한쪽에는 팔란티어가 있다라면 저는 그렇죠. 한쪽에는 메타가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에서 보셔야 되고 또 메타가 또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은 폼팩터에서 사실은 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뻘짓을 많이 했잖아요. 퀘스트도 만들고 뭐 하다가 드디어 하나 찾았잖아요. 드디어 글래스에서 찾은 거거든요. 이 부분 2025년은 저는 계속 진화할 거라고 보고 이런 새로운 물리적인 폼팩터에서 스마트폰에서 뭐는 계속 쓰겠지만 무엇인가 우리가 안경에서 뭔가 AI가 적용될 수 있는 세상 이런 부분 저는 잘 봤다고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애플도 비전 프로 이거 가다가 이제 생산 멈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플도 여기서 실패하는 것들을 많은 트라이얼 에러들이 지금 애플의 트라이얼 에러 그다음에 메타 스스로의 퀘스트라든지 트라이얼 에러가 이제는 메타버스에도 일종의 교훈을 준 거죠. 많은 배움이 있었죠. 여기에서 AI 글래스라고 하는 새로운 폼팩터를 찾은 것도 메타에서는 저는 긍정적인 요소로 보고 빅테크에서 제가 롱을 한다라면 저는 메타가 대단히 가치가 있고요. 근데 팔란티어가도 이번에 뭐 어젯밤 실적도 좋았지만 팔란티어 같은 경우 결국은 거버먼트 부분에서의 매출보다도 커머스 부분의 매출의 성장률이 지금 좋은 것이 지금 팔란티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사실은 거버먼트 영역, 특히 군사 영역, 그다음에 이런 행정 영역에서 AI의 기술들과 온톨로지 기술을 진화시켰던 것을 결국은 기업에서 재고 관리라든지 트렌드를 분석한다든지 의사결정을 내린다든지 저는 팔란티어의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보통 미국도 그렇고 AI 정부로 가려고 한다? 그럼 결국은 이 중간 관리를 줄이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줄입니다. 제가 과거에 공직에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뭘 하냐면 하루 종일 그 다음날 대통령이 만드는 보고서를 보이기 위해서 7급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맨 위에 공무원들까지 하루 종일 하는 건 그 다음날 대통령 보고서를 위해서 사실은 작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서 사실은 정부의 모든 정보들이 확산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인력 제가 봐도 저 스스로도 불필요했고 많거든요. 이런 그걸 부분들... 우리가 이제 가짜 노동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가짜 노동. 노동이 아니다. 노동이 아니라는 걸 나도 알고 있고 너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지만 그냥 하는 거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팔란티어의 온톨로지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AI 기술들이 나오면서 옵션들을 제공해주면서 경영진들에게 많이 걷어낼 거거든요. 저는 경제적으로 좋다고 보고 있어요. 네. 경제 효율성을 높여 일자리 저는 안 줄어들 거라고 봐요. 총량으로 볼 때는 다른 일자리가 생기는 거죠.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걷어내는 부분들이 있게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에도 적용이 될 거고요. 사실 기업도 모든 업무의 반은 회장님의 그 다음날 보고를 위해서 진행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맞아요. 부분들 비효율적이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팔란티어의 파운더리죠. 이름이 서비스 이름이 파운더리가 치고 들어갈 영역이잖아요. 이 영역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 노동을 줄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지불해야 된다면 얼마나 지불할 수 있을 것인가. 끝이 없죠. 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가짜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말하는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이 그쵸. 팔란티어의 커머셜 영역, 그 파운드리라는 소프트웨어죠.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압도적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AI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데이터 온톨로지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쵸. 이 온톨로지 기술은 정말 트라이얼 에러와 러닝 커브가 제일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러닝 커브에 있어서 학습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있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압도적인 성취감을 만들어냈고 이 기술들을 민간인으로 그대로 이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팔란티어의 경쟁 기업이 나타나기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AI까지 결합하게 되고 에이전트까지 결합하게 된다면 팔란티어는 저는 계속해서 이제 빅테크는 아니지만 빅테크의 대열에 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타와 팔란티어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가 이제 한 0.1조 달러를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10배만 오르면 1조 달러입니다. 드디어 이제 빅테크의 반열에 팔란티어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보는 것 같고요. 메타하고 팔란티어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 두 기업의 특징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앞서 처음에 얘기해 주셨던 딥시크가 AI를 대중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AI가 대중화되면은 무엇인가 빨리 되면서 스케일업이 되는 곳이 어딜까 생각해 보면 약간 하드웨어 쪽은 아니고 소프트웨어 쪽의 가능성이 큰데 메타도 그렇고 팔란티어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수익을 나는 기업이라는 특징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메타하고 팔란티어 좀 주목을 해주셨고 원래 테슬라는 또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보는 환경은 매크로의 분위기가 좀 험악해요. 그렇죠. 트럼프가 뭐 관세를 어떻게 하고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되고 뭐 금리는 올려내려. 그런데 한 측면에서는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딥시크 때문에 그 변화의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보는 그 AI로의 변화의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희 채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이 채널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속보여와 그냥호는 빠지지 않고 다 챙겨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사실은 뭐 저도 이제 갓 주식을 시작한 투자의 주린이 주린이라고 저는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저도 전공을 대학교 때는 학부나대학원 경제학을 하긴 했지만 많이 배우고 있고 그래서 매크로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 것 같고 지금까지 제가 2년밖에 안 됐지만 차트 보는 건 저는 뭐 중요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기업의 펀다멘탈과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이것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이 비즈니스 모델이 진화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이 당연히 재무제표에서의 뭐 캐시플로우가 어떻게 되고 프로핏 마진이 어떻게 되고 보는데 비즈니스 모델이 멈춰 있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서 진화할 수 있고 얼마나 강력한 힘을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효석 아카데미가 잘 짚어주고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를 정말 구독하시고 또 딥시크의 마인드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족보 알려주는 것처럼 널리 홍보해 주셔서 이래야 사실은 같이 레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더 좋은 지식에 대한 요구가 생기고 더 고급 지식에 대한 요구가 생기는 거거든요. 저희의 이 평균 지식을 높여야 됩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될 투자 문화도 바꾸는데도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요즘 미국 채널이나 사실 독일 채널도 보고 있는데 많이 배우고 있는 것이 안 하고 있지만 공매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커버드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미국 공매도해도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공매도에 대한 방법론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미국 투자를 할 거면 무조건 뭐 테슬라 뭐 떡상한다 뭐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되죠. 투자하는 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사실은 이런 거 다 여기서 가르쳐 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마지막 인사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저희 채널 홍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저희 오늘 얘기해 주신 내용이 정말 많은 내용들과 인사이트를 그냥 다 대중에게 공짜로 공개해 주신 거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걸 통해서 또 다시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또 다른 근양으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